4,200만 원, 공장 두 곳을 다니며 3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14명을 데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 딸, 어머니, 여동생, 어릴 적 친구들까지. 브로커는 한 명당 3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 5명이 강을 건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두 번째 5명도, 세 번째 4명도 똑같았습니다. 출발했다는 말 한마디 뒤에 침묵만 남았어요. 브로커의 전화는 끊겼고 14명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년을 추적했더니 제가 보낸 돈이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7년 함경북도 회령의 겨울은 제가 살아온 27해 중 가장 혹독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장마당에서 옥수수죽을 팔아 겨우 하루하루를 버벼가던 시절이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 시절 회령의 거리에는 굶주림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골목마다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맸어요. 저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 철호는 그해 가을부터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어느 날 밤부터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있다 해도 약이 없었어요. 그 시절 회령의 병원이란 텅 빈 건물에 간판만 붙어 있는 것에 불과했던 거죠. 철호는 밤마다 마른 기침을 하며 잠을 설쳤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만 껌뻑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살배기 딸 은별이는 더 심각했어요. 아이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있었죠. 영양실조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었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 죽을 팔아봐야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이라고는 고작 옥수수 한 줌을 더 살 수 있는 정도였던 겁니다. 은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정상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울음을 멈추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아이가 우는 것보다 울지 않는 것이 100배는 더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마당은 새벽 4시부터 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전날 끓여둔 옥수수 죽을 큰 양철통에 담아 머리에 이고 걸었습니다. 회령 장마당까지는 걸어서 40분이 넘게 걸렸죠. 영하 30도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마당에 도착하면 자리를 펴고 좌판을 깔았어요. 옥수수 죽 한 그릇에 50원.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은 많아야 20그릇 정도였습니다. 1,000원을 벌면 다행이었죠. 그 1,000원으로 다시 옥수수를 사고 나무를 사서 불을 떼고 남은 것으로 가족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아침에 죽을 팔고 낮에 옥수수를 구하고 저녁에 다음날 팔 죽을 끓이는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 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같은 마을에 살던 박씨 아주머니였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뜬 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섭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것이 내일의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날 밤 은별이의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셋 모두 죽겠구나 하는 확신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어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박씨 아주머니의 죽음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 답을 준 것은 같은 장마당에서 좌판을 펴던 최씨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장마당에서 사라졌다가 2달 만에 돌아왔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볼에 살이 오르고 옷도 말끔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저를 장마당 구석으로 데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중국에 다녀왔다고.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 쪽 조선족 마을에 머물며 일을 했다고. 거기서는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했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굶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다니요. 하지만 최씨 아주머니의 통통해진 볼과 깨끗한 옷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두만강을 건너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제는 남편과 딸이었습니다. 철호는 병이 깊어져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은별이는 겨우 3살이었죠. 이 둘을 데리고 한겨울에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도 혼자 건넜다고 했어요. 가족은 나중에 데려와야 한다고 먼저 가서 돈을 벌어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남편과 굶주린 딸을 두고 혼자 떠난다는 것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열흘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철호 옆에 누워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셋이 함께 죽고 내가 떠나면 셋 모두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결국 저를 움직인 것은 은별이었죠. 어느 날 아이가 마른 옥수수 껍질을 입에 넣고 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아닌 걸 먹고 있는 3살짜리 아이.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 돈을 벌어서 반드시 이 아이를 배불리 먹이겠다고.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1998년 2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한겨울의 밤. 저는 최씨 아주머니가 알려준 두만강 도강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잠든 은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죠. 아이의 이마는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고 싶었지만 더 덮어줄 이불이 없었어요. 철호에게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버텨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기침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가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라. 저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산길로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밟혔고 그 소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국경 경비대에 걸리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가 알려준 도강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어요. 하얗게 얼어붙은 강 위로 중국 땅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그렇게 멀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얼음이 깨질까봐, 경비병이 나타날까봐,
이대로 영영 가족을 못 볼까봐 수만 가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한 발 한 발 얼어붙은 강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치고 손끝이 감각을 잃어갔어요. 중간쯤 왔을 때 얼음 아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별이의 얼굴이, 철호의 눈빛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발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죠. 그것이 제가 고향을 떠난 밤이었습니다. 삼장 중국에서의 나날. 중국 땅을 밟은 첫날 밤, 저는 연변 조선족 마을의 한 가정집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미리 연결해준 조선족 김 씨 아주머니의 집이었어요. 창고는 농기구와 곡식 자루가 쌓여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바람이 들이치던 회령의 우리 집보다 100배는 따뜻했죠. 무엇보다 김 씨 아주머니가 내어준 흰쌀밥 한 그릇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흰쌀밥을 먹어본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제게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바로 북송된다고. 북송되면 수용소에 가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로 밖에서 조선말을 하면 안 되고 공안이 오면 무조건 숨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이미 두만강을 건넌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야 했던 겁니다. 김 씨 아주머니의 소개로 마을에서 30분쯤 떨어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창고 건물에 재봉틀 10대가 놓여있는 곳이었어요. 주인은 조선족 남자였는데 탈북자를 고용하면 임금을 절반만 줘도 되니까 기꺼이 받아준 거였죠.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은 중국 돈으로 20위안 남짓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50위안을 받았어요. 부당하다는 걸 알았지만 항의할 처지가 아니었죠.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눈을 뜨면 바로 공장으로 가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은 만두 2개와 물 한 잔이었죠.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는 일은 매일이었어요.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죠. 천에 피가 묻으면 공장 주인이 욕을 했고 그 천값을 임금에서 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다시 페달을 밟았어요. 은별이를 떠올리면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공안이 마을을 돌며 탈북자를 색출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공장 뒤편의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야 했죠. 한 번은 공안이 공장 안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더미 아래에 숨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공안의 군화 소리가 제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갔죠. 숨을 멈추고 온몸을 웅크린 채 10분을 버텼습니다. 공안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 중 절반은 회령으로 보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수료를 30%나 떼갔지만 그래도 보내야 했죠. 철호의 약값과 은별이의 먹을 것을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 브로커를 통해 전해오는 짧은 소식이 전부였죠.
아이가 밥을 먹었다. 남편이 조금 나아졌다. 그 몇 마디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몇 마디를 듣기 위해 14시간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일하고 숨고 돈을 보내고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 사이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가족을 두고 온 사람, 혼자 도망쳐 나온 젊은이,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넌 어머니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남한이라는 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에 가면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꿈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한에 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국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3년 동안 공장을 3번 옮겼고 살 곳도 4번이나 바꿨어요. 공안의 단속이 심해질 때마다 도망치듯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죠. 그 사이 남한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는 길이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로 넘어간 뒤 그곳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남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였죠. 물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각 나라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야 했어요. 잡히면 북송당하거나 현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던 겁니다. 2001년 봄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 루트의 비용을 알아보니 중국 돈으로 3천 위안이었어요. 3년간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죠. 하지만 더 이상 중국에서 숨어 사는 것은 한계라고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짓눌렀어요. 남한에 가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가족을 데려올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저를 움직였던 겁니다. 브로커가 연결한 루트는 중국 남부에서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7명의 탈북자가 함께 움직였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가족을 두고 온 여자도 있었고 군대에서 탈영한 젊은 남자도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었어요.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는 밤새 산길을 걸었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양말에 피가 흥건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틀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브로커는 라오스 현지 안내인에게 우리를 넘기고 사라졌죠. 새로운 안내인은 라오스 사람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과 몸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안전한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길의 끝에 나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라오스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18의 만이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한국말로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었을 때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대사관에서의 절차를 거쳐 비행기를 타고 남한 땅을 밟은 것은 2001년 여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번쩍이는 조명, 깨끗한 바닥, 넘쳐나는 물건들. 이것이 같은 한반도 위에 있는 나라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멍하니 서 있었죠. 하나원에서 석 달간의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생활을 배우고 기초적인 직업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회령에 있었죠. 철호는 살아있는가, 은별이는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생각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와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죠. 가족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제가 남한에 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설거지.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은별이의 볼록한 배와 철호의 거친 기침 소리가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약속, 그것 하나가 저를 살게 하는 전부였던 겁니다. 5장 14명의 명단. 남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탈북민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주선하는 것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는 것을 도와주고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한까지 오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탈북민 모임에서 장 씨라는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과 북한 쪽에 연결망이 넓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탈북을 성공시켰다며 자신의 경력을 자랑했죠. 소개해준 사람도 장 씨를 통해 어머니를 데려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서울 대림동의 작은 중국 음식점이었죠. 장 씨는 볶음밥을 먹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한 명당 300만 원이면 된다고, 루트도 안전하고 경험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남편 철호였죠. 두 번째는 딸 은별이, 세 번째는 어머니, 네 번째는 여동생 순옥이, 다섯 번째는 순옥이의 남편, 여섯 번째는 순옥이의 아들.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에 쪼그라든 얼굴들, 병에 시달리는 얼굴들, 그래도 웃어주던 얼굴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7번째부터는 어릴 적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란 미숙이, 그녀의 남편과 아이. 장마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옥수수 죽을 팔던 영희, 그녀의 어머니. 회령 인민학교 동창이었던 정숙이와 그녀의 딸. 이름을 적다 보니 14명이 되었어요. 14명. 한 명당 300만 원이면 4,200만 원이었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공장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만 원 남짓이었고 생활비를 빼면 손에 남는 것은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4,200만 원을 모으려면 최소 3, 4년은 걸리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겁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회령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브로커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크게 아프시다는 소식, 순옥이네 아이가 영양실조가 심해졌다는 소식, 미숙이 남편이 장마당 단속에 걸려 끌려갔다는 소식. 매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어요. 빨리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늦으면 영영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었죠.
저는 장 씨에게 14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이야기했어요. 돈은 반드시 마련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장 씨는 명단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원이 많으니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 그룹 5명, 두 번째 그룹 5명, 세 번째 그룹 4명.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하면 안전하다고 했죠. 저는 그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 그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여겼어요. 그날 밤 저는 벽에 그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14개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한 장.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종이를 보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종이를 보았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라. 그 약속이 저를 매일 새벽 공장으로 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4,200만 원, 그 거대한 숫자를 향해 저는 오늘도 재봉틀이 아닌 플라스틱 사출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벽에 붙은 14개의 이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4,200만 원. 그 숫자는 매일 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출기를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두 곳에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죠. 생활비를 극한으로 줄이면 1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년 반이면 4,200만 원을 채울 수 있었어요. 3년 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잔인한 것인지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플라스틱 공장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출기 앞에 서면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품을 분류하고 불량품을 골라내고 상자에 담는 일을 10시간 동안 반복했죠. 처음에는 손이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면 그 위에 새 물집이 잡혔어요. 반년쯤 지나니 손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뒤덮여 더 이상 물집이 잡히지 않게 되었죠. 손가락은 늘 부어올라 있었고 아침에 주먹을 쥐면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매달 통장에 돈을 넣을 때마다 14명의 이름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공장이 끝나면 곧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수세미로 문지르고 헹구고 정리하는 것을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복했죠. 손은 이미 공장에서 망가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과 세제에 다시 시달렸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고무장갑을 끼면 안이 땀으로 차서 더 심해졌죠. 그래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장갑 없이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을 수 없었으니까요. 밤 11시에 식당 일이 끝나면 집까지 20분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원룸에 도착하면 씻을 힘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죠.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벽에 붙은 14개의 이름을 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름들이 저를 매일 아침 침대에서 끌어올렸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장 씨에게 연락하니 첫 번째 그룹 5명의 비용 1,500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했어요. 아직 300만 원이 부족했죠. 저는 한 달을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난 뒤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추가했어요.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날 공장에서 사출기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공장 바닥에 누워 있었고 동료들이 제 얼굴 위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니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 쉰다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다음 날 다시 공장에 나갔죠. 2년째가 되니 2,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장 씨에게 두 번째 그룹 비용까지 합쳐 3천만 원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세 번째 그룹 비용 1,200만 원이 남아 있었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공장, 식당, 잠, 공장, 식당, 잠. 그 사이에 사람다운 생활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가 되던 2005년 봄 마침내 4,200만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마지막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던 날 은행 창구에서 손이 떨렸어요. 3년간 잠을 줄이고 밥을 굶고 몸을 갈아 넣어 만든 돈이었죠. 이 돈이면 14명을 데려올 수 있다고 장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돈에 3년간의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헛된 것이라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 씨를 만나 마지막 1,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장 씨는 돈을 세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곧 첫 번째 그룹부터 움직이겠다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데려와 달라고. 그 사람들은 제 전부라고. 장 씨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숙련된 안내원들이 있고 루트도 여러 번 검증된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벽에 붙은 14개의 이름을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곧 만날 수 있다고. 그때의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장 씨에게 마지막 돈을 건네고 이틀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장 씨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첫 번째 그룹 5명이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죠. 남편 철호, 딸 은별이, 어머니, 여동생 순옥이, 그리고 순옥이의 남편까지 5명이 무사히 중국 땅을 밟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기쁨의 비명이었죠. 드디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장 씨는 5명이 중국 연변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으며 이틀 정도 쉰 뒤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뒤 베트남 국경을 넘으면 열흘 안에 남한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죠. 언제 다음 연락이 올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잠을 잘 때도 전화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동 하나라도 놓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죠. 다시 걸고 또 다시 걸었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 장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빠르게 말하려는 느낌이었죠. 지금 이동 중인데 중국 공안의 단속이 좀 심해져서 안전을 위해 루트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에 10번씩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았죠. 가끔 연결이 되면 장 씨는 점점 더 짧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겠다. 그 말뿐이었어요.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 5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언제 다음 이동을 하는지. 제가 물으면 장 씨는 보안상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로커 세계에서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규칙이라고 했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7살이 된 은별이 제가 떠난 뒤 4년 동안 얼마나 컸을까? 철호는 병이 나았을까? 어머니는 걸을 수 있으실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면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 물건이 잡히지 않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어요. 보름이 지났을 때 장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15번을 걸어서야 겨우 연결이 되었어요. 장 씨의 목소리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침착함은 사라지고 짜증과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죠. 저는 5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중국 남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안 단속에 걸려 일시적으로 분산되었다고. 지금 안내원이 1명씩 다시 모으고 있으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했죠. 분산이라는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분산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장 씨는 말을 돌렸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고. 공안 단속이 시작되면 일단 흩어져서 숨은 뒤 단속이 끝나면 다시 모이는 것이 기본 절차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중국에서 3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안에게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흩어진 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느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1달이 지났을 때 장 씨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직 수습 중이지만 2번째 그룹을 먼저 출발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루트를 사용할 거라서 첫 번째 그룹의 상황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번째 그룹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 씨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두만강 쪽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기라서 이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몇 달 뒤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2번째 그룹에는 순옥이의 아들, 미숙이와 미숙이의 남편, 영희, 영희의 어머니 이렇게 5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장 씨는 이번에는 다른 안내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루트도 첫 번째와 다른 길을 사용할 거라고 했죠. 저는 장 씨에게 반드시 중간중간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장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 장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번째 그룹 5명도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죠. 첫 번째 그룹에서 겪은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장 씨에게 매일 연락을 해달라고 했어요. 장 씨는 매일은 어렵지만 사흘에 한 번은 연락하겠다고 했죠. 사흘이 지나고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같은 결과였죠. 나흘째에 겨우 연결이 되었고 장 씨는 이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장 씨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20번, 30번씩 전화를 걸었죠. 전화기 화면에 장 씨의 이름을 누르는 것이 하루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주머니 속 전화기를 수시로 확인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죠.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거나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탈북민 커뮤니티를 통해 장 씨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장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아마 상황이 복잡해서 연락을 못하는 것일 거라고 했죠.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장 씨라는 브로커를 아느냐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하냐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 중에 장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럿인데 최근 그중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냐고 물었더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돈을 받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같은 성이라고 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우리 장 씨는 실제로 사람을 보냈으니 사기꾼은 아니라고. 첫 번째 그룹도 두만강을 건넜다는 연락을 받았고 두 번째 그룹도 건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 장 씨가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쥔 채 잠이 들고 전화기를 쥔 채 눈을 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10명의 이름이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죠. 그 목소리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의 연락마저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을 때 장 씨에게서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드는 손이 떨렸어요. 장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 번째 그룹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폭발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두 번째 그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장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두 그룹 모두 안전한 곳에 있지만 중국 내 단속이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죠. 세 번째 그룹은 아예 다른 루트로 보내면 빠르게 합류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두 그룹 10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4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장 씨는 교묘하게 저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정숙이, 정숙이의 딸, 그리고 미숙이의 아이 2명. 그 아이들이 지금 회령에서 굶고 있다고 했죠. 겨울이 오기 전에 빼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제 이성은 무너졌어요. 결국 저는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그룹 4명이 두만강을 건넜다는 연락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장 씨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했어요. 안내원이 직접 동행하고 있으며 사흘 안에 중국 남부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대가 무너지는 고통을 세 번째는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연결이 되지 않았죠. 번호가 바뀌었거나 전화기를 꺼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같은 번호를 수백 번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음뿐이었죠. 장 씨의 전화번호가 완전히 먹통이 된 것을 인정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장 씨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다급히 연락했어요. 그 사람도 장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 씨가 쓰던 사무실로 찾아가 보니 이미 비어 있었죠.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쯤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장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붙은 14개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그룹 14명 모두가 출발했다는 연락 이후 사라졌어요. 브로커도 사라졌죠. 돈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맴돌았습니다. 장 씨가 돈만 받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사기였을 가능성, 그리고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그들이 중국에서 잡혀 북송되었을 가능성. 어느 쪽이든 끔찍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14명이 북송되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수용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14명을 그 길로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바닥에 앉은 채 14개의 이름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철호, 은별, 어머니, 순옥이, 순옥이의 남편, 순옥이의 아들, 미숙이, 미숙이의 남편, 미숙이의 아이 둘, 영희, 영희의 어머니, 정숙이, 정숙이의 딸. 이름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이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를 보냈느냐고, 왜 그 사람을 믿었느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죠. 4,200만 원이라는 돈이 14명의 생명값이 되어버린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던 겁니다. 장 씨가 잠적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원룸 안에서 벽만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어요. 14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선명해졌다를 반복했죠.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러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14명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 살아있든 아니든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죠. 저는 먼저 탈북민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어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탈북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형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변, 심양, 대련, 쿤밍 등 주요 거점에 있는 연락책들에게 14명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전달했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을 보거나 소식을 들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브로커들에게도 수소문했어요. 장 씨를 아느냐고, 장 씨와 함께 일한 안내원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쫓았죠. 처음 몇 달은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책들은 들어본 적 없다는 답만 보내왔어요. 브로커들도 장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죠. 마치 14명이 증발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퇴근 후 인권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탈북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탈북민 커뮤니티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죠. 반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연변의 연락책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장 씨의 안내원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내원은 리 씨라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연변에서 여러 브로커와 함께 일하는 중간 역할이었다고 했죠. 리 씨의 연락처를 구하는데 다시 2달이 걸렸어요. 마침내 리 씨에게 연결이 되었을 때 그는 장 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4,200만 원을 모두 장 씨에게 보낸 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죠. 다시 공장과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리 씨가 가진 정보가 14명에 대한 유일한 단서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치 생활비를 빼서 리 씨에게 보냈어요. 리 씨는 돈을 받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했죠. 리 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단편적이었지만 제 가슴을 관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리 씨에 따르면 첫 번째 그룹 5명은 두만강을 건넌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연변에서 이틀을 머문 뒤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공안 검문에 걸렸다고 했죠. 5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나머지 3명은 흩어져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2명이 누구인지는 리 씨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안내원이 급히 상황을 정리하느라 신원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도주한 3명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리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내원과의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포된 2명은 누구일까? 철호일까? 은별이일까? 어머니일까? 도주한 3명은 지금 어디에서 숨어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지만 14명 중 적어도 2명이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공안에 잡힌다는 것은 곧 북송을 의미했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4명의 행방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리 씨가 준 정보를 시작으로 저는 중국 내 연락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소개받은 연변의 목사님, 심양에서 탈북자를 돕는 조선족 여성, 쿤밍 쪽에서 동남아 루트를 관리하는 안내원까지 제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14명의 이름과 특징을 전달했어요. 대부분은 아무 소식도 보내오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달 조금씩 정보비를 보내며 끈질기게 수소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연변의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죠.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 공안에 체포된 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했죠.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입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체포된 두 명이 여동생 순옥이와 순옥이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중국 남부 이동 중의 공안 검문에서 잡혔고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했어요. 북송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탈북 미수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 규정을 고려하면 교화소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제 어린 여동생이었어요. 어릴 때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언니 하던 아이가 제가 보낸 돈 때문에 두만강을 건넜다가 잡혀서 교화소에 갇혔다니요. 목사님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각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흩어진 3명 중 1명이 연변 근처의 조선족 마을에 숨어 있다가 다른 브로커의 도움으로 이동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3명 중에 철호와 은별이가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 남편과 딸이 살아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옥이가 교화소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교화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교화소에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루 16시간의 강제 노동, 하루 한 끼에 옥수수 죽, 구타와 고문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순옥이가 그곳에서 버티고 있을까? 순옥이의 남편은 살아있을까?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몸 안에 박힌 쇳덩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밤에 잠을 청하면 순옥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왜 언니가 그런 사람을 믿었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 변명이 순옥이를 교화소에서 꺼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에 대한 정보는 더 얻기 어려웠어요. 리 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리 씨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다른 브로커들에게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죠. 중국 내 탈북자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비밀스럽고 유동적이어서 한번 끊어진 연결을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중국에서의 추적이 한계에 부딪혔으니 북한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에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 국경 지역의 장사꾼을 통해 북한 안의 소식을 주고받는 비공식 채널이었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저는 다시 일을 늘려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 2곳의 식당까지 예전의 그 생활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돈이었죠. 3년 전에는 희망을 위해 돈을 모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 가슴을 매일 아프게 했던 겁니다. 2012년 봄 저는 뜻밖의 곳에서 장 씨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얻었습니다.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죠. 그도 탈북민이었는데 몇 년 전 장 씨를 통해 형을 데려오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 씨라는 확신이 든 것은 그 남성이 장 씨의 외모와 말버릇을 묘사했을 때였어요. 50대 초반 조선족 출신, 연변 억양 볶음밥을 좋아하며 항상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였죠. 틀림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장 씨에 대해 제가 모르던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장 씨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중 브로커였죠. 탈북자의 가족에게 돈을 받고 탈북을 주선하는 동시에 북한 국가보위부에도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보위부의 탈북 예정자의 명단과 도강 시기, 루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또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한쪽에서 탈북시키겠다며 돈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탈북자들을 팔아넘기며 돈을 받는 양쪽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건물 밖의 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4,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깨지는 소리, 14명의 이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제가 3년간 잠을 줄여가며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 14명을 살리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준 셈이었다니요. 그 남성은 추가 정보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장 씨가 보위부에 정보를 넘기는 방식은 교묘했다고 했어요. 먼저 탈북자들을 실제로 두만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야 이쪽 가족에게 건넜다는 연락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내 이동 과정에서 보위부와 연결된 중국 공안에게 탈북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강을 건넌 뒤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가 이동 중에 갑자기 체포당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장 씨는 양쪽 모두에게 일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에게는 강을 건넜다는 증거를, 보위부에게는 탈북자를 잡았다는 결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의자에 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왜 세 그룹을 나누어서 보내자고 했는지, 왜 첫 번째 그룹이 연락이 끊겼는데도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보내라고 했는지, 왜 매번 건넜다는 연락만 오고 그 이후로 침묵이었는지. 장 씨는 처음부터 14명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아니, 보내긴 보냈지만 보낸 곳이 남한이 아니라 중국 공안의 소나기였던 겁니다. 분노가 몸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덜덜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을 느낄 수 없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슬픔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 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장 씨는 이미 7년 전에 사라졌고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그 남성에게 장 씨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장 씨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을 했죠. 이런 이중 브로커들은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이름을 바꾸고 같은 수법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 씨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장 씨를 찾는 것보다 14명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장 씨에 대한 분노는 잠시 가슴속에 묻어두고 저는 다시 추적에 집중하기로 했던 겁니다. 장 씨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추적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북송된 사람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환된 거였어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북한 내부정보원과 연결되었고 중국 국경 지역의 비공식 채널도 활용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명 한 명의 소식을 모아갔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어요.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여동생 순옥이와 순옥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전에 들은 대로 두 사람은 2005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되었어요.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옥이는 교화소에서 2년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뒤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순옥이의 남편은 교화소에서의 강제 노동 중 크게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두 사람이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소식은 더 참혹했어요. 미숙이와 미숙이의 남편은 중국 남부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숙이의 남편은 북송 직후 탈북 주모자로 분류되어 관리소, 즉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관리소에서의 소식은 그 이후 완전히 끊겼죠. 미숙이는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습니다. 영희와 영희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다른 경로에서 나왔어요. 2015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한 명이 영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영희는 중국에서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브로커 조직에 의해 중국 내 농촌 지역의 한 남성에게 팔려갔다고 했죠. 인신매매였습니다. 영희는 중국 허베이성의 시골 마을에서 강제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영희의 어머니는 영희와 함께 있다가 분리되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장 씨가 사람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다니. 탈북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다시 팔아서 또 돈을 챙긴 거였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행위였습니다.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순옥이의 아들은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국에서 흩어진 뒤 독자적으로 이동을 시도하다가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죠. 세 번째 그룹의 정숙이와 정숙이의 딸에 대해서는 2018년이 되어서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원이 회령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정숙이는 북송 후 교화소에서 복역하다가 병을 얻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숙이의 딸은 교화소 대신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죠. 미숙이의 아이 둘에 대한 소식은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세 번째 그룹으로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에서 브로커 조직에 의해 분리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린아이들을 중국 가정에 입양 형식으로 넘기는 사례가 있었는데 미숙이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죠.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추적 결과를 정리하면 이러했어요. 14명 중 생사 또는 행방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순옥이와 순옥이의 남편은 북송 후 교화소를 거쳐 풀려났으나 현재 상태 불명. 미숙이와 미숙이의 남편은 북송, 남편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 후 소식 끊김. 영희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순옥이의 아들은 라오스에서 체포 후 북송 추정. 정숙이는 교화소 복역 후 출소. 미숙이의 아이들은 중국 가정으로 분리 추정. 나머지 6명, 남편 철호, 딸 은별이, 어머니, 영희의 어머니, 정숙이의 딸,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서 흩어진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도록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벽에 붙은 14개의 이름 옆에 저는 하나씩 메모를 붙여갔습니다. 북송, 교화소, 인신매매, 행방불명. 그 단어들을 적을 때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몸을 갈아 만든 돈으로 자유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자유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표를 끊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14개의 이름 중 단 한 명도 남한 땅을 밟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그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14명 중 가장 간절하게 소식을 기다린 사람은 남편 철호와 딸 은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고 중국에서 공안 검문에 걸렸을 때 흩어진 3명 중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체포된 2명이 순옥이 부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철호와 은별이는 도주한 3명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 3명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드디어 철호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북한 내부정보원이 회령 지역의 보위부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죠. 그 정보에 따르면 철호는 중국에서 도주한 뒤 약 한 달간 연변 지역에 숨어 있다가 결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북송 후 탈북 기도자로 분류되어 일반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철호가 왜 교화소가 아닌 수용소로 갔는지에 대해 정보원은 한 가지 추측을 전해주었습니다. 철호가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거나 또는 남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이 밝혀져 반국가 행위로 가중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정치범 수용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교화소도 끔찍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굶주림과 강제 노동과 구타가 일상인 곳,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원래부터 병이 있었던 철호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정보원은 한 가지 더 전해주었어요. 철호의 이름이 수용소 내 사망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기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북송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2007년 무렵이었을 거라고 했죠. 제가 한국에서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철호는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상태가 한참 동안 이어졌죠. 철호의 얼굴이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너던 밤 기침 사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라고 눈빛으로 말해주던 그 얼굴. 가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라.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 철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낸 돈으로, 제가 믿은 브로커를 통해, 제가 짠 계획에 따라 강을 건넌 것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에 대한 소식은 철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니, 고통스러웠다기보다는 잔인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은별이에 대해서는 2가지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은별이가 철호와 함께 체포되어 북송되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체포 전에 분리되어 중국 내에 남았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2 정보의 출처가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 중국 내 연락책을 통해 추가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첫 번째 그룹이 흩어졌을 때 안내원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별도로 이동했다는 목격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와 성별이 은별이와 일치했어요. 안내원은 아이를 중국 허베이성의 한 가정에 맡겼다는 정보가 뒤따랐죠. 중국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탈북 아동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완전한 미궁이었어요. 허베이성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중국 호적에 올려졌다면 한국 이름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죠.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허베이성 지역의 조선족 네트워크에 수소문했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은별이가 정말 중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호와 함께 북송된 것인지 20년이 넘도록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은별이가 중국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어요. 지금은 25살이 된 은별이가 다른 이름,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은별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낯선 땅에서 부모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 밤이 수없이 많았죠. 그때마다 저는 벽에 붙은 은별이의 이름 옆에 물음표를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 물음표가 언젠가 답으로 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반드시 와야 한다고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던 겁니다. 2024년 현재 저는 54살이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26년, 남한에 정착한 지 23년이 지났어요. 머리에는 흰 것이 절반을 넘었고 손은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28배 강을 건넌 젊은 여자가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하지만 제 방 한쪽 벽은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14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여전히 붙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도 바래졌죠.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래진 글씨 위에 새 글씨를 더 쓰지도 않았어요. 그 종이가 바랜 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14명의 이름 옆에는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북송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이름 옆에는 교화소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이름 옆에는 인신매매라는 글씨가, 또 어떤 이름 옆에는 사망 추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죠. 그리고 6개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물음표만 달려 있습니다. 철호, 은별, 어머니, 영희의 어머니, 정수기의 딸,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한 명. 이 6개의 물음표가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에요. 지난 20년간 저는 추적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인권단체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중국 내 연락책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새롭게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을 만나 혹시 회령 출신이 있는지, 혹시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대부분은 모른다는 답이었지만 가끔 아주 작은 실마리가 나올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그때마다 실마리는 다시 끊어졌습니다. 특히 은별이에 대한 추적은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중국 허베이성에 맡겨졌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허베이성의 조선족 커뮤니티에 수년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권단체를 통해 중국 내 입양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결과는 번번이 막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은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8살이 된 거였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의 나이와 같았어요. 어쩌면 은별이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동시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되어 두만강을 건넌 것까지는 확인되었지만 중국에서 흩어진 이후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때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도주가 가능했을까? 혼자서 중국 땅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면 제가 찾아드려야 했으니까요. 매년 설날이면 저는 벽 앞에 서서 14개의 이름에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어디에 있든 건강하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종이에 적힌 이름이 제 말을 들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사를 하지 않으면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찾느냐고,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이 길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제가 돈을 모아서, 제가 브로커를 만나서, 제가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넌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거라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가 져야 할 짐이라고 말하죠. 벽에 붙은 14개의 이름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연락책에게, 인권단체의 담당자에게, 새로 입국한 탈북민에게, 혹시 이 이름을 아느냐고, 혹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고.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같았어요. 모른다는 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내일도 똑같은 전화를 걸 것이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걸 겁니다. 6개의 물음표가 답으로 바뀌는 날까지, 아니 제가 숨을 쉬는 마지막 날까지 이 전화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14명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었던 겁니다.